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베블런의 유한계급론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금 냉정하게 읽어야 할 책입니다. 일하지 않고도 놀고 먹고 쓸 수 있을 만큼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을 일컫는 유한계급과 그런 유한계급이 돈을 쓰는 방식인 과시적 소비라는 용어는 너무도 유명하지만 누가 유한계급이고 유한계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와 기원은 무엇인지에 관한 토대는 거의 한 편의 소설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형편없기 때문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파일에 요약한 책은 400페이지가 넘는 번역서를 원용찬이 핵심만 간추려서 편집한 건데 문체도 그렇고 문단과 문단의 연결도 그렇고 배경 설명에서도 그렇고 여러모로 잘 쓴 글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화를 위해서는 잘 씹을 필요가 있죠. 일부는 베블런이 유한계급론을 쓰던 당시의 미국과 경제학 그리고 베블런 개인에 관해서 배경 설명하는 부분인데 핵심들을 순서대로 잘 깨웠다기보다는 이것저것 툭툭 던져놓았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문화와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인간은 누구나 특정 지역의 문화와 역사 속에서 태어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33회에서 살펴보았듯이 누구도 완벽하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을 지닌 역사가가 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현재 역사가는 그가 처한 특정 문화의 안경을 쓰지 않고서는 세상을 바라볼 수 없으니까요. 이것이 제한된 합리성 또는 누적적 인과관계라는 말의 뜻입니다. 문화와 역사는 하라리의 표현대로 상상의 질서, 즉 상징체계이며 특정 사회의 전체 구조를 가리키죠. 따라서 일상적인 표현대로 그냥 문화와 역사라고 부르면 될 것을 베블런은 제도라는 어색한 용어로 대체합니다. 오로지 자본의 흐름 그리고 공급과 수요에만 관심을 두던 기존의 경제학을 상징체계에 대한 해석학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은 베블런의 탁월함입니다. 모든 경제적 행위와 상품은 사회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감춰져 있는 기호이고 경제학은 그 감춰진 의미를 찾아내야 하는 학문이라는 거죠. 37회와 38회에서 연이어 살펴본 것처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이자 소비 지상주의로 불리는 현대사회에서는 상품의 실용적 가치에 대한 물질적 소비 대신 상품이 의미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상징적 소비가 핵심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소비는 자신을 상류계층과 최대한 동일시하고 하류계층과는 최대한 차이를 두려는 사회적 구별짓기의 과정이죠. 구별짓기는 선악의 가치 판단 너머에 있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본능입니다. 다만 그 정도가 지나칠 때 문제가 되죠. 베블런이 유한계급론을 집필하던 당시 미국의 상황은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시대였습니다. 피츠제럴드의 1925년 소설 위대한 개츠비가 그 일면을 보여주듯이 말이죠. 수단과 방법과 과정은 전혀 개의치 않았고 상품의 종류가 하다못해 마약이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오로지 결과, 그것도 얼마만큼의 부를 축적했느냐 하는 것만이 성공과 존경의 척도였죠. 게다가 그런 모든 행위가 사회적 다윈주의라는 이론의 지지를 받아 버젓이 과학적 사실 또는 어쩔 수 없는 자연의 법칙으로 당연시되었고요. 이때부터 생존, 즉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다윈의 후광을 업고 통용되기 시작했고 지금도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죠. 이런 시대 속에서 가난한 이민자 가정 출신인 베블런이 속으로는 강도나 깡패와 다름없으면서도 겉으로는 예절과 품격을 지닌 귀족 행세를 하는 자본가들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은 건 너무도 당연한 결과였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주장과 결론에 적합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인과관계에 따라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대신 베블런이 선택한 건 창작, 즉 3장에 걸쳐서 쓴 소설이었습니다. 제가 왜 소설이라고 깎아내리는지는 각 장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소설 제1장의 내용은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소유한 자산으로 비생산적인 여가활동과 소비활동만 하는 유한계급과 그런 유한계급의 기원이 베블런의 자의적인 시대 구분인 미개시대와 야만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한계급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 유한계급이 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그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생산적인 노동의 기준과 범위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시대 구분의 근거와 대략의 연도별 범위 및 기준은 전혀 없죠. 32의 마르크스의 시대 구분과 비교해보면 차이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소설 제2장의 내용은
야만 시대의 주된 특징 두 가지인데, 하나는 폭력과 약탈과 술책이 명예롭고 존경받는 가치관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애니미즘적 종교관을 토대로 생존에 영향을 끼칠 만한 것들인 생기 있는 것에만 가치를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생기 없는 것으로 치부해서 무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후에 전자는 용맹성, 그리고 후자는 행운에 대한 믿음이라는 유한계급이 정신적 뿌리이자 기원이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인류 역사상 폭력과 약탈과 술책이 없던 시대는 존재한 적도 없고, 그것들이 사회문화적인 가치관으로 자리 잡은 게 정확히 언제쯤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으며, 애니미즘에 대한 구분 역시 깊이 없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지나지 않고 각각의 용맹성과 행운에 대한 믿음의 뿌리가 되었다는 주장은 말 그대로 자기만의 생각일 뿐입니다. 소설 제3장은 유용성과 효율성을 장점으로 생각하고 무익함과 낭비와 무능력을 단점으로 여기는 정신인 제작 본능과 돈 버는 게 장땡이라고 여기는 정신인 금전적 경쟁을 대립 구도로 본 후, 이것을 바탕으로 천사에 해당하는 산업과 악마에 해당하는 영리기업의 대립을 끌어냅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노동을 통해 물건을 제작하는 것만이 제작 본능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는 순간부터는 금전적 경쟁이라고 정의한 건 너무 단순하고 유치할 정도입니다. 베블론의 그런 정의에 따르면 매번 만들었다가 부수고 다시 만드는 아이들의 로고 블록만이 제작 본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도구적 인간, 즉 호모 파베르이면서 동시에 경제적 인간, 즉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그 둘은 별개의 범주도 아닐 뿐더러 대립하는 범주는 더더욱 아니죠. 여기까지의 소설 부분에서 우리가 얻어낼 건 없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현실적인 신뢰를 들면서 이후부터 펼쳐지는 자세한 설명은 지금도 충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고, 여전히 유한계급론이 필독서로 남아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회가 커지고 다양한 배경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생활하게 되면서 타인과 자기를 비교하고 타인에 대해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경쟁심이 폭발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계층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사다리가 형성되었고요. 이제 부유함과 빈곤을 포함해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형용사를 갖기 시작합니다. 계층의 사다리에서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자기와 너무 먼 상대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로지 한두 단계 바로 위의 사람들과는 무슨 일이 있어도 똑같아지려는 상승 욕구, 그리고 한두 단계 바로 아래의 사람들과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전혀 다른 부류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차이 욕구만이 존재할 뿐이죠. 사소한 상품이나 행동 하나마저도 그것을 소비하는 이유는 효용이 아니라 과시가 되었고, 예나 지금이나 과시의 목적은 명예와 위신과 존경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낭비의 효용성은 명성에 있다. 과시적 여가는 시간과 노력의 낭비이고 과시적 소비는 재화의 낭비라는 베블론의 지적은 탁월하죠. 다만 그것이 원시부족 사회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중의 인정이라면, 현대사회에서는 자기만족이라는 차이점이 있긴 합니다. 그렇다면 아나무인격인 유한계급의 행동이 나머지 계층에게 심한 적대감을 일으키고 그래서 사회가 위태로워져야 할 텐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미 사회문화적인 가치관, 즉 베블론의 표현대로 하자면 제도가 자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와 개인주의에 찌들었기 때문에 유한계급의 생활 방식에 적대감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모습을 삶의 목표로 설정하고 따라가려 하기 때문이라는 베블론의 지적은 슬프게도 이의를 달 수 없을 만큼 정확합니다. 37의 한병철의 표현을 하자면 유한계급의 생활 방식이 옳으니까 성공한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자기도 할 수 있다는 무한한 긍정성의 마약을 주입하며 끊임없는 자기 착취의 덫에 빠진 거죠. 과시적 소비의 품목이 되려면 아름다워야 하고 비싸야 하며 희귀해야 하고 실용성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애완동물 키우기와 마른 몸매의 여성, 움직임에 제한이 많은 옷, 오랜 시간이 걸리는 수작업과 그 흔적인 결함 등이 과시적 소비를 드러내죠. 하지만 과시적 소비는 돈만 있다면 누구나 거의 똑같이 당장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무더기로 생산되는 졸부들이 턱 밑까지 따라올 때마다 매번 도망가고 과시적 소비의 품목을 바꾸는 일이 되레 유한계급의 스트레스가 되기 시작했죠.
명품 같은 경우엔 브랜드 로고를 매우 작게 또는 은밀한 곳에 꼭꼭 숨겨서 유한계급만의 암호를 만들기도 하지만 그것을 찾아내는 것도 이제는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문제는 차이화와 구별짓기의 욕구를 제대로 만족시키려면 아무나 절대 쉽게 따라하지 못할 그 뭔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사회적 비난도 피해갈 수 있는 번지르르한 겉모습까지 갖춰야 한다는 두 가지입니다. 그런 고민의 결과 찾아낸 것이 바로 과시적 여가이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유한계급론의 핵심은 과시적 소비가 아니라 과시적 여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삶의 대부분 시간을 노동으로 보내야만 하는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자기는 큰 노력과 비용과 오랜 훈련을 요구하는 비생산적인 일을 하느라 매우 바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과시적 여가이기에 돈이 있다고 또는 하고 싶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게다가 격식에 맞는 의복과 갖춰 입는 방식, 식사 예절, 세련된 화법, 교양 있는 행동과 예절, 다방면에 걸친 상식, 고상한 취미, 고급스러운 스포츠 활동, 다도, 오페라 감상, 미술품과 골동품에 관한 감식력, 한두 가지 악기 다루기, 술이나 향수나 음식이나 무기에 관한 풍부한 지식,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은 사회적 비난은커녕 명예와 위신과 존경으로 자신을 포장하기에 가장 적합하고요. 자기들은 이런 일들만으로도 너무 바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운전기사와 비서 또는 가사도우미 등을 고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몸에 배야만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 즉 생활 방식을 베블론은 또다시 생활 도식이라는 어색한 용어로 대체하지만 부르디유에는 습관이라는 영어 단어 헤빗의 기원인 라틴어 아비투스라고 부르죠. 사실 이런 것들은 인간의 품격을 높여주는 매우 좋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베블론 역시 욕하는 건 이런 것들 자체가 아니라 자기들의 더러움을 덮기 위한 포장지로 이런 것들을 사용하려는 유한계급의 의도이죠. 유한계급을 쫓으려는 중간계층의 과시적 소비와 과시적 여가는 고통스러운 노동과 다를 바 없다는 원용찬의 지적은 타당합니다. 노동은 임금과 대가를 요구하지만 일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며 창의적이고 인간의 존재적 본질을 충족시키는 작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원용찬의 말대로 빌 게이츠 같은 현대의 CEO는 베블론의 개념대로라면 노동하지 않습니다. 대신 구상하고 창조하고 실현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며 일을 즐기느라 늘 시간이 없어서 쩔쩔매는 무한계급이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37의 한병철의 지적처럼 원용찬도 현대인들이 자기중심성, 질투, 시기심, 타인과의 공감, 결여 등을 특징으로 하는 병리적 현상인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다고 진단합니다. 베블론이 제작 본능의 상징으로 칭송했던 기술자와 전문가와 노동자들은 과시적 소비와 남아도는 시간을 때우기 위한 게임에 빠져 허우적대지만 베블론이 영리기업의 상징이라고 비판했던 CEO들은 오히려 자아실현과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는 건설적인 성향을 더 많이 갖고 있죠. 비록 유한계급론이 소설적인 부분을 많이 갖고 있더라도 미래사회에 관해 시세하는 바가 전문서적보다 크면 컸지 작지는 않은 조지 오웰의 1984와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처럼 현대사회에 관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20세기 중반의 저주의 몫을 통해서 모두가 부정적으로만 인식하는 소비와 낭비와 사치에 관한 패러다임에 당당히 딴지를 건 조르주 바타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